밤이 깊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떨어졌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재개발 예정지의 허름한 반지하에서 청소나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남자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밤샘 청소 일이었고 급여는 상식밖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서명을 해줬습니다. 심야 작업이라 위험수당이 붙는다라는 서명뿐이었습니다. 망설일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어떤 일이든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안내된 곳은 생각보다 먼 외곽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언덕 위 묘하게 불길한 기운이 맴도는 곳, 새빨간 벽돌과 고풍스러운 철물, 그리고 가로등도 없는 입구를 지나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군가가 자동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찬 공기와 먼지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마룻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샹들리에는 어울리지 않게 빛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을 훑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쓰레기 정리, 그리고 먼지 제거. 그 다음엔 화장실 소독. 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과는 달리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2층 계단 위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일을 시킨 그분은 나에게 절대 2층으로는 올라가지 말라는 당부를 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없이 2층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한쪽이 싸게 저며왔습니다. 저 얼굴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래전 어릴 적일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얼굴. 전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는 다가갔습니다. 그가 완전히 잠든 사이 저는 이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그리고 오른쪽 관자 놀이의 근처에 작게 움푹 패인 흉터. 그건 어릴 적 내 눈앞에서 사라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손끝도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도대체 왜 여기 누워있는가? 그리고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있는가? 아니, 정말로 내 아버지가 맞긴 한 걸까? 가능성은 있었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건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분명히 어릴 적 불길 속에서 나를 끌어안고 뛰쳐나오다 생긴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가선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여긴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남자, 바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실을 내려와 숨을 고르는데 문득 벽 한편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일부러 두고 간 듯한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를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어떻게, 나는 누군가의 덫에 걸린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비밀이 나를 부른 걸까?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그냥 청소만 하고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니란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남자가 내 아버지일 리가 없다고 머리로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심장은 자꾸만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릴 적 불길 속에서 나를 안고 나와준 사람,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저는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었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나를 버린 게 아니니까.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니까.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등 위로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봤던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이마의 흉터. 내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그 사람은 눈도 뜨지 못하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보기에는 숨만 붙어 있을 뿐 말도 못하고 기억도 잃은 사람. 그런데 왜 하필 내가 여기 와야 했던 걸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생각이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을까?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뛰어든 청소일이었는데 왜 하필 이 집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메모는 내 손에 들어왔을까?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금 전에는 공포에 눌려 도망치듯 나왔지만 이번에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지, 아니 맞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호흡기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천천히 팔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포개봤습니다. 그 순간 느낀 그의 피부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너머로 익숙한 손 모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 언제나 얇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다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닮았다. 나와 많이 닮았다. 코끝, 눈매, 입술의 각도까지. 솔직히 부정을 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닮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가 정말로 내 아버지라면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혼자 누워 있는지,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마주해야 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불길 속 어린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들쳐안고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눈 감지 마라! 그 말 한마디, 그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사라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하게 들린 것 같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내 아버지일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기억에 의한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마 사진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나 혹은 가족의 흔적. 하지만 그 방 안은 비현실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모든 흔적을 없앤 것처럼. 그때 제 눈에는 서랍장 위에 유리병이 하나 보였습니다. 병 안에는 투명한 수액이 절반쯤 들어있었고 라벨엔 성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날짜가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단 나는 그 병을 제자리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 집에는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왜 누워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나는 방을 나와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준 메모, 그리고 이 집에서의 이상한 점들 전부 저는 기록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버린 나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그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결국 다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마치 이 집이 나를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떨어뜨리는 줄다리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 걸까? 아니, 그런 생각은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DNA. 머리카락 한 올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의 머리카락,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있는 그 노인, 내가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은 그 사람의 머리카락. 다시 방문을 저는 열었습니다. 불빛 아래 노인의 머리카락은 희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나 도구가 주변에 있는지 둘러봤습니다. 의외로 방 안엔 소지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치약도, 빗도, 수건도 낯선 호텔방처럼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일부러 모든 흔적을 없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주방으로 내려가 작고 날카로운 칼을 하나 챙겼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다시 방에 들어섰습니다. 칼을 손에 쥐고 노인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곧 턱을 굳혔습니다. 이건 훔치는 게 아니야. 찾는 거야. 내 정체성을, 그리고 내 진실을. 나는 숨을 죽이고 머리카락 끝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한 올, 두 올, 그리고 세 올. 지퍼백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첩 사이에 머리카락을 눌러 넣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확실했습니다. 내가 올라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였을까? 경비원? 아니면 가정부? 아니면 날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 기척은 곧 사라졌지만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조용한데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난 누군가의 게임판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 그 하나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불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샹들리에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아주 미세하게 바람이 불 리도 없었습니다. 기분 나쁜 싸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수첩을 품 안 깊숙이 넣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집을 드나드는지, 외부에서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문을 바라보니 그거는 보통의 도어락이 아니었습니다. 안쪽에서 열 수도 없도록 보안장치가 따로 걸려있는 구조. 출입 자체가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섭게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망은 안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걸 파악하는 것.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불을 끄고 작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머리카락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월 모두 제대로 잘려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걸 외부로 내보낼 방법만 찾으면 된다. 어떻게든 나는 여기서 진실을 가져가야 한다. 이게 아버지든 아니든 진짜든 조작된 관계든 진실만은 내 손에 꼭 쥐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집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진짜 잠든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꺼풀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고 손은 자꾸 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든 머리카락 세월. 나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의 밤이 지나고 첫 새벽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누군가 복도를 지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순찰하듯 움직이는 발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 끝 벽 쪽에 붙었습니다. 그림자가 스치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득 벽에서 미세한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벽장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회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나온 벽장은 내가 처음부터 창고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대고 닫힌 줄 알았던 벽은 사실 문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만 보이는 미세한 경첩, 그리고 눌러야 열리는 비밀 스위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미세하게 밀렸습니다. 그 안은 어두웠고 숨을 고르고 폰 라이트를 켰습니다. 수많은 작은 방들이었습니다. 의자와 모니터들, 그리고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는 장비들. 모니터에는 집안 곳곳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 복도, 계단, 정문, 그리고 방. 노인이 누워있는 그 방 역시 촬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 난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 계속 지켜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감시소였습니다. 나는 마치 감금된 실험체처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어디에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니터 옆 작은 책상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녹화용 USB, 그리고 스티커 메모들, 투약 기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노인의 이름 옆에 적힌 주석. 반응 없음, 의식 없음, 유지 목적 수여, 투획 중, 그리고 대체인 확인 필요, 감시 지속.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인? 그 말의 의미는 아마도 나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청소부를 하는 신부는 그저 껍데기였던 겁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 집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혹은 반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손에 든 머리카락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다.
나는 이걸 이 집 밖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 통신. 하지만 전화는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장비만 찾을 수 있다면 가능했습니다. 나는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쪽 방에서 책상과 사무용 책상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가죽 냄새가 풍겼습니다. 책상 위엔 꺼진 노트북이 있었는데 켜졌다, 꺼졌다 했었지만 결국에는 켜졌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공책과 펜,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중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멘토 공사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꺼진 모니터의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머리카락을 분석기관에 보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전도 아닌데 뭔가 차단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단지 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통제 장치였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 노트북을 쓰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 집에 나갈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밖으로 무언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말입니다.